가토 기요마사를 모시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비후본 묘사. 가토 기요마사는 임진을 한 당시 조선을 침략한 장수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물 보관실. 약 400여 년 전부터 보관되고 있는 것들이다. 비후 본묘사의 주진은 취재진에게 특별히 넉 점의 유목을 보여주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송운으로 돼 있다. 송운, 바로 사명당이다. 왜 사명당의 유목이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기리고 있는 절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일까? 임진왜란 당시 이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묻힌 절에서 이 사명당의 친필 유목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가토 기요마사와 사명당은 어떤 관계였길래 이 절에 이 사명당의 친필이 소중하게 보관돼 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명당은 임진왜란 당시에 살았던 승려입니다. 이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 싸움터에 나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도술을 잘 부렸다는 그런 전설이 유별나게 많은데요. 아마 이 도술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왕을 항복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1610년 이 사명당은 67세의 나이로 입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사명당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터 이게 밀양경찰서 정보과에는 특이한 보고 기록이 있다. 관내에 있는 비석이 땀을 흘릴 때마다 상부 보고용으로 기록한 정보 동향이다. 반대 정도가 현출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파악하게 되면 지방경찰청 정보과에 보고를 하고 저희도 경찰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석이 땀을 흘린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현상을 조사해 경찰서에서 정보 동향 보고서까지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니까 5.16 혁명이라든지 박 대통령 서거라든지 칼기 폭파라든지 또 6.25 동란, 무장 공비 침투 이렇게 국가적인 큰 위기 상이라든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예견해가지고 땀이 난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일명 사명당비로 불리는 표충비는 1742년에 세워졌다. 비석이 처음 땀을 흘렸다고 알려진 것은 1894년 동학혁명 7일 전. 그 후 60여회에 걸쳐 국가중대사를 전후해서 땀을 흘렸다고 한다. (30년) 전부터 비를 관리하고 있는 이차덕 할머니는 최근에도
비석이 땀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리에 나은 날 아직 먹고 8시 시작가 10시까지 딱 흘리고 건치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뭐도 다치고 할 때 그때입니다. 비행기요? 예, 김해, 공항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3시간이. 양이 얼마나 되죠? 양은 나는 모르겠고 내만 알았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지도 안 했고 많이 흘리면 내가 지서 통기로 하고 민해도 통기로 하는데 딱 아직 먹고 8시 시작해가지고 10시 딱 건치 뿐이네 통기할 여것도 없대. 내만 알았습니다. 지금 몰라는 저거는 그러면 먼저 나와. 지난 98년 2월 20일 교충비가 땀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비석 주변에 명주천을 감아 땀 흘리는 양을 측정하는데 많게는 한 말 이상 되기도 한다. 그렇지. 땀 흘리는 것도 신통력이 있으니까 땀이 나지. 신통력이 없으면 땀이 안 나지. 그것도 도술로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 도술로? 도술이지. 사명스님 도술 아닙니까 대사. 사명대사 도술입니다. 도술 아이고는 그래 안 됩니다. 그 대신 비각을 초라하게 해. 민간에 떠도는 이런 믿음 때문에 교충비는 일제강점기 때 실연을 당하기도 했다. 설치를 해가지고 첫째는 공출받는 일제는 비각이 보이는 곳에 파출소를 지어 비를 찾는 사람을 감시했다. 저 입구에 파출소. 뿐만 아니라 비각 뒤엔 대형 담배 창고를 만들어 비석의 기운을 풍수지리로 누르려 하기도 했다. 교충비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사명당 유족의 순환은 이뿐만이 아니다. 합천 해인사는 사명당이 말년을 보낸 곳이다. 여기엔 사명당의 행적을 기록한 또 다른 비석인 석장비가 있다. 허균이 쓴 사명당의 행적을 돌에 새긴 이 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감시 대상이었다. 비석이 울어 일제의 패망을 예언한다는 세간의 소문 때문이었다. 지금도 비석 가운데는 4조각을 이어붙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3년 당시 합천경찰서장 다케우라가 총을 쏘아 비석을 부순 사건 때문에 생긴 흔적이다. 이후에 비석을 부순 일본 경찰서장이 화를 당했다고 전한다. 합천 해인사의 사명대사 그 신도비를 없앨라 하니까 그게 해코지한 경찰서장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른 거는 사명대사한테 관계되는 다른 절에는 아무도 침범을 못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겁살 맞으면 겁살병에 죽는다고. 사명당의 전설은 임진왜란 당시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수록한 임진록에서부터 시작된다. 임진록은 70여 종의 이본이 전해질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다. 임진록 이본 연구를 해온 임철호 교수. 그는 특히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등사본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구 활자본에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찍어내지 불편하게 찍어내질 않죠. 근데 불편하게 이렇게 그 등사본, 프린터본이 나왔던 것은 아마 그 임진록이 일제시대 때 금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밀리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돼요. 일제강점기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던 임진록. 학자들은 일제가 임진록을 금서로 지정한 이유를 사명당의 활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찾고 있다. 사명당이 일본 왕을 항복시킨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랬던 전쟁의 와중에 아마 국민 전체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민족적 영웅이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어떤 특출한 어떤 능력과 어떤 도술과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좀 구해줬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위기 의식에 대처하는 그 민중 의식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 지금까지 일본과 관련한 전설과 신화가 전해지는 사명당. 그는 지금도 여전히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인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가 땀 흘리는 비석으로 알려져 있는 표충비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 비석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이 비석의 돌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석은 휘로감이라는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휘로감은 이 온도에 민감해서 이 대기 중에 따뜻한 습기를 아주 쉽게 흡수합니다. 이렇게 돌이 흡수한 수분을 밖으로 내보낼 때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아마 사람이 흘리는 땀과 비슷해 보일 뿐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석이 땀을 흘린다는 사실은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이 비석을 신령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비석이 땀을 흘린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명당에 대한 불가사의한 믿음은 임진왜란을 겪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간에 떠돌던 사명당의 이야기가 적힌 임진록을 보면은 이 사명당이 아주 신격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건너간 사명당이 외왕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에 달군 무쇠로 만든 철마를 타라고 하자 사명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철마에 오릅니다. 그리고서는 주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큰 비가 내려서 이 타고 있던 무쇠말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있는 말로 변하고 큰 비로 일본 열도가 물에 잠기는데 이때 사명당은 8척이나 되는 아주 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외왕에게 칼을 받으라고 하자 이 외왕과 대신들은 그저 죽기만 바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쾌하게 외왕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일본에서 이 사명당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교토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막부가 있던 곳이다. 토요쿠니 신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있다. 신사에선 하루에 2번씩 경건한 의식이 거행된다. 신사에 모셔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곳 교토에서 임진왜란을 구상하고 조선 침략을 명령한다.
사명당의 시문을 모은 사명집엔 사명당이 일본 교토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 시가 있다. 일본에서 사명당은 송운이란 호를 사용했는데 이 시는 이국 땅에서 한 해를 보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섣달 금음날 밤에 썼다는 이 시에는 본법사란 전이름이 나온다. 교토에 있는 본법사는 1436년에 세워진 고찰이다. 사명당이 이 절에 머무른 때는 1604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6년 후의 일이다. 높이 10m, 폭 6m에 이르는 이 그림은 일본의 천재 화가 하세가와 토하쿠의 작품이다. 사명당이 이곳 본법사에 왔을 당시에도 이 그림이 걸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慶長4年4月23日にこの改元をしていますから、西暦で言えば1599年間ですね。 본법사는 최근까지 3차례의 화재로 대부분의 유물이 불에 타 사라져 사명당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본법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인근의 흥성사. 교토에 사명당이 머문 흔적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방 안에 유목이 한 점 걸려 있다. 만개의 앞을 지나 3개의 위를 초월한다는 이 시는 불교에서 선의 득도를 표현한 글이다. 글 말미에 쓰인 송운이란 글자. 사명당의 친필이 분명하다. 保管してあった箱などから見ますと、やっぱりそのホスト役で本法寺さんに毎日通っておられる時に向こうからお礼で書いてくださったか、土産にくださったか、そういうものと思われます。後からその古道具屋で買ってきたというようなものではなさそうでして、保管してある箱がもう400年と思われる箱ですので。 사명당은 당시 임진왜란이 구상됐던 막부의 심장부 교토에 머물렀던 것이다. 교토에서 차로 8시간 거리에 있는 구마모토. 구마모토는 임진왜란의 제2상봉장 가토 기요마사의 도시다. 가토 기요마사의 유물 전시관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비후본묘사 유물전시관은 그와 관련된 유품만을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시관엔 그의 유품이 아닌 사명당의 유목이 400년 동안 소중히 보관돼 있다. 모두 넉 점. 어떻게 사명당의 글이 이곳에 남아있게 된 것일까?
この初代のですね、日清商人という方がお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日清商人にその将軍大師から贈られた書でございます。 일진 스님은 가토 기요마사의 스승이다. 가토 기요마사가 이 절에 묻히게 된 것도 스승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가토 기요마사의 스승인 일진 스님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사명당의 유목. 일진 스님과 사명당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初代の日清商人という方は清正公がもう、小さい頃といいますか、若い時から、宗教的、法華経ですね、清正公と一緒にですね、韓国の方に朝鮮の方にですね、行かれておりますので、その時に交流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이곳에서 발견된 사명당의 친필 유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온 가토 기요마사의 행적을 증명하는 단서다. 임진왜란의 주역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그는 조선에서 사명당을 만난 것이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군은 한반도를 거침없이 공격을 해서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고 또 이어서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그해 말 이 명나라가 개입하면서 전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조명연합군, 또 의병, 승병, 그리고 이순신의 활약으로 이 왜군은 이 남부지방까지 밀리게 되죠. 자, 이후 전쟁은 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이때부터 아주 지리한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사명당은 울산 근처에 있는 서생포 외성에서 적장 가토 기요마사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는데, 왜 사명당은 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 가토 기요마사를 만난 것일까요? 울산 앞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서생포 외성. 여기가 현재 원령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높이가 10m에 가깝죠. 조선 성과는 그 생김새부터 다르다. 비스듬하게 경사진 성벽은 빈틈이 없다. 우리 조선성은 자연석을 그대로 가급적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잔돌을 무수히 끼워 박음으로써 경고성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이 외성은 돌을 깨뜨려서 각직에서 그 틈새를 메꾸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성벽을 기어 오를 때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쉽게 그 잡을 수 있는 틈새를 최대한 메꾸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외성은 입구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입구는 막혀 있어 우회하도록 돼 있다. 12월과 정월에 해당되므로 여기는 그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준비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생명의 문이죠. 를 보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만여 명 이상이 주둔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서생포 외성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쌓은 성이다. 본래 여기는 조선 수군 만호영이 주둔했었죠. 이 그 지세를 파악한 가등청정 일행은 올라갔다가 우리 그 조명연합군과 또 그 의병의 힘차림에 의해서 밀리면서 이게 축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해 7월에 시작돼 가지고 이듬해 그 만 1년 만에 성을 완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성을 쌓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여기가 그 지역적으로 바로 일본과 거의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위를 그 올라가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에 최적의 지역이죠.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생포구의 성은 바다와 육지를 잇는 길목이다. 1594년 임진을 한 당시 이곳은 적의 요새였다. 요 위가 바로 아성이 있던 자리고 이쪽 바다죠. 거기가 바다고. 이 성에서 사명당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가토 기요마사다. 홀로 적진에 들어간 사명당. 사명당은 이곳 서생포구의 성에서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조선 조정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정보를 알아낸다. 사명대사가 가토 진영에 들어가서 진중에 들어가 가지고 가토 기요마사하고 외교담판을 할 적에는 처음엔 몇 가지 일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선 적정을 탐방을 한다는 거. 그것이 큰 목적으로 적진에 들어갔는데 가토 기요마사하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 일본과 명나라 두 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선의 8도 중에 4개도를 일본에 떼어넘기는 걸 조건으로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밀을 알아냈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가토 기요마사의 경쟁자 고니시 유키나가와 명나라 장수 심유경이 극비리의 강화 회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이 중요하게 논의했던 의제는 두 가지. 그 가운데는 조선의 4개 도를 일본에 넘긴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의 강화 내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 조건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이었다. 고니시가 도요토미의 강화 조건을 삭제하면서까지 명나라와 강화를 하고자 한 이유는 가토 기요마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가토는 고니시에게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명당에게 그 내용을 털어놓은 것이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난 다음에는 적정 탐문 이상으로 큰 목적이 사명대사의 전략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적진을 분열시킨다라는 것을 중요한 외교담판에 또 그 외교담판의 전략으로 구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략의 구사를 통해서 적진을 분열시켜가지고 결국은 일본과 명나라의 그 외교 교섭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죠. 비후 본여사에서 발견된 사명당 친필 유목은 서생포회담 당시 사명당과 가토 기요마사를 수행했던 일진 스님 간의 오고 간 사안이다. 유목에 써진 가보년, 즉 1594년 4월부터 시작된 가토 기요마사와의 회담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명당은 가토 기요마사의 자존심을 건드려 경쟁자 고니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 조건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폭로하게 만든다. 그 결과 명나라와 함께 조선을 분할 통치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사명당은 일본의 강화 조건을 결렬시킨 것이다. 서생포 회담이 끝난 후 선조는 사명당에게 종삼품 첨지 중추부사 벼슬을 내린다. 서생포 회담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외교 담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정유자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히려 전쟁은 종이었고 부차적인 거였고 외교 교섭이 주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임진왜란 과정에 이 명나라와 일본과의 외교 교섭 또 그 명일의 외교 교섭에 대한 우리 조선 정부의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작용을 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못지않게 외교 교섭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
전쟁만큼이나 외교가 중요했던 임진왜란. 사명당과 가토 기요마사와의 서생포 회담은 임진왜란 최고의 외교전이었다. 자, 이곳은 사명당이 가토 기요마사를 만난 서생포 외성의 이 천수각을 이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명당이 이 가토 기요마사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또는 일본의 그 두 장수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400년 전에 한반도는 두 동강이가 날 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명당과 가장 친분이 두터웠던 이 허균이 쓴 이 석장 비문에 보면 서생포 외성에서 가토 기요마사와 사명당이 나눈 그 일화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가토 기요마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나라에는 보배가 있느냐? 라고 묻자 사명당은 우리나라에는 보배가 없다. 보배는 일본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토 기요마사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사명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내 머리를 보배로 알고 있다. 그러니 보배는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에 가토 기요마사는 놀래서 탄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일화 때문에 일본에서 이 사명당은 설보화상, 즉 보배를 말한 스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참 보통 사람의 배짱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죠. 임진왜란과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일본의 장수와 당당하게 외교 협상을 벌였던 사명당.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명당은 밀양의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다. 풍천 임시로 이름은 응규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유학보다 불교의 뜻을 두었다고 전한다. 사명대사도 이제 15살 때 소년시에 장원을 했거든. 장원을 하고 나서 이제 속세 학문 유학이지. 유학보다가도 부처님 말씀이 더 깊이가 있다. 철학적으로. 속세 거는 배울 수 없고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겠다. 그래서 황악산 직지사에 가셨거든. 사명당이 16살에 출가했던 직지사는 지금도 사명당을 따로 모시고 있다. 18의 어린 나이에 승과에 합격한 사명당은 특히 시문에 능해 당시 유학자들과도 교류를 했다. 서른두 살이 되던 해, 사명당은 묘향산으로 향한다. 묘향산은 서산대사가 40여 년간 머문 곳이다. 이곳에서 사명당과 서산대사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당대 최고의 승려였던 서산대사. 서산대사의 제자가 된 사명당의 일화는 아직도 구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산에 오르는 경기를 하자고 사명당이 먼저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당이 서산대사가 그러면 자네가 먼저 오르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당이 이 방문을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벙어리를 짚고 그 높은 벙어리에 올랐는데 서산대사는 여기서 단숨에 저 높은 벙어리로 올랐습니다. 한 번에? 예, 한 번에 오르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해가시고서야 무슨 제주 교류기 할 재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쓴 스님을 모시는 묘향산 수충사는 사명당과 서산대사를 함께 모시고 있다. 임진을 한 당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뜻에 따라 사명당은 종군을 결심한다. 당시 사명당의 나이는 49이었다. 사명당이 의승병으로 참전한 평양성 전투는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투였다. 명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조명연합군은 성을 에워싸고 왜군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성 안에서 고립된 왜군은 3일간의 격전 끝에 평양성을 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한다. 조명연합군과 의승병의 활동이 가져온 승리였다. 근데 성병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투에서 말하자면 선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높고 낮은 곳을 잘 아니까 그 평양성 공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도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말하자면 승리를 이끄는 기초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서 전투가 일단 끝나고 난 말하자면 평양성 전투가 승리로 접어드니까 거기서부터 일본군은 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금강산에서 출병한 사명당과 의승병은 평양성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남쪽으로 향한다. 달아나는 적을 뒤쫓으며 내려온 곳은 지금의 서울이다. 서울로 진격한 외병들이 집결한 곳은 서울 근교 수락산 일대. 서쪽에서 진격을 해오고 바로 요 밑에 내려다 보이는 이쪽이 노원이고 저 건너다 보이는 삼각산인데 삼각산 밑에 우한동 전투와 노원 전투를 이제 역사에서는 상당히 일컫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전투가 굉장히 큰 전투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사명당은 뭐 100여급을 일본 그 100여급을 배웠다. 수락산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사명당을 중심으로 한 의승병은 이곳을 거점으로 전투를 한다. 지금의 노원구 일대와 북한산 아래 우이동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일명 수락산 전투다. 그 행주 대첩이 우리가 알기로는 매우 큰 승리였는데 그 직후에 있었던 이 수락산 전투가 이어서 아주 큰 전투입니다. 근데 기록의 실록 같은 기록에 보면은 이 수락산에서 죽인 적군의 수가 행주 대첩에서 죽인 수보다 더 많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전에도 행주 대첩이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행주 대첩 직전에도 이제 사명당과 저 관군들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계속 게릴라전을 했죠. 잠복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습격을 하고 또는 정보 전을 펼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둔 수락산 전투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당이 이끄는 의승병은 수락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수락산 전투는 의병 대장으로서의 사명당의 역량이 발휘된 전투였다. 자, 지금 여기 이 그림들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사명당의 영정입니다. 학계에서는 대구 동화사에 전하는 이 영정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정을 자세히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스님이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불교의 승려는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니까 스님으로서보다는 오히려 그 장군으로서의 이 사명당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정에 보면은 장군이라는 글씨가 아주
또렷합니다. 사명당 대장. 자, 7년 동안이나 계속된 임진왜란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이후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 조선은 사명당을 대마도로 파견을 합니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대마도로 건너가게 된 사명당. 과연 사명당이 맡게 된 임무는 무엇일까요? 부산을 떠난 사명당은 1604년 9월 초 대마도에 도착한다. 대마도에서 사명당이 머물렀던 서산사. 사명당의 임무는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할 것인지 정탐하는 것이었다. 서산사에 있던 겐소 스님은 대마도주와 함께 일본이 재침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사명당에게 알린다.徳川家康の時代になったけれども、また朝鮮に攻め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があるわけだ。秀吉の時に2度も行きましたのでね、それでね、宋義時はもう今そんなことはないと、日本はもう、ね、3度も朝鮮に兵を出すことはありえないと言うんだけれども、それではっきり日本の国内事情をお見せしようって言って、そう義時が案内して京都まで行くんですよ。대마도에 3개월간 머물던 사명당은 막부의 심장부 교토로 향한다. 후시미 성에서 사명당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그는 막부의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 수립을 원하고 있었다. 사명당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만남이 이루어진 때는 160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회담에 관해선 극히 일부만이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은 임진왜란 때 군사를 파병하지 않았으며 도요토미 막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라는 입장을 밝힌다. 임진왜란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그의 목적은 조선과의 교류였던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당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에서 조선의 의병과 사명당 연구를 해온 누끼 교수. 그는 그동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 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다. 大変な国土は焦土化するよと。徳川家康と1905年の3月4日に伏見城で会っておりますが、幕府の記録にもそれが残っていないですね。でそのことは、おそらく徳川家康にとってもあまりいい内容の会談ではなかったと。それを歴史上残すのはまずいというような配慮もあったのだろうと思いますし 일본 쪽에 불리한 회담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당의 회담. 당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서둘렀다. 家康側は
将軍大使に何を要求したかというと、講和交渉を結びたいという要求をします。ところが将軍大使はそれは時期尚早だと、早すぎると、戦後処理がなされていないと。で彼の言う戦後処理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まず日本側から国書、手紙を送りなさいと、前の戦争は間違っとったという謝罪の手紙を送りなさいと。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을 하는 사명당의 신분은 정식 외교 사절이 아니었다. 사명당은 국서도 가지지 않은 평범한 승려의 신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 막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상대로 사명당은 담판을 해나갔다. 그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의도대로 회담이 진행되지 않고 일본이 전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데 성공한다. つまりサメオン団は日本の家康の考えを探るということが目的で、それは成功しました。でもう一つは朝鮮側の態度をどのように聞かれたら説明するか、これはなかなか説明できない非公式の立場ですから、だから聞き出すことは大いに聞き出したいけども、朝鮮側の立場はなるべく言わないで聞き出す、それは大変難しい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ね。でそれを彼は成功させた、そこに彼の強さ、偉さがあったと思う。 사명당이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일본에서 만났던 한 승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사명당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난 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숨어 있었다. 바로 포로 송환 문제다. 特に捕虜の作還については家康に、あるいは家康たちの側近にくどいほどこの事業はきちっと約束を守ってほしいというように言っておりますね。で私はサミョンテサの偉いところは単なる同胞を救済する捕虜を作還するというだけじゃなしに、戦争で困っておる日本の民衆も仏教的な精神から救済したいというような気持ちがあったからこそ、あれだけ危険な状況の中で単身日本にやってきて家康と堂々と会見できたんだと思いますね。 실제로 선조실록엔 사명당이 포로 3,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 측 기록에도 1차 송환자를 기록해 사명당이 포로 송환에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대마도로 간 사명당이 이곳 이 막부의 심장부인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 조선 정부는 사명당을 보내놓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마도로 간 사명당이 10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간에는 이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이런 시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막도 묘당 삼로제, 삼로, 조정에는 삼로, 즉 삼정승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안위도부 일승귀, 나라의 안위는 한 스님이 돌아오는 데 달려있다. 한 스님, 그것은 사명당이 일본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느냐에 따라 조선의 국운이 달려있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숭유 억불의 사회, 즉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승려인 사명당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일본으로 가게 된 걸까요? 역대 대마도주들을 기리는 사찰 만송원.
만송원엔 귀중하게 전해 내려오는 유물이 있다. 조선 국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대대로 중요하게 여길 만큼 대마도는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속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そって戦争でね、もう一番難儀したのは対馬なんだよ。でみんな行きも帰りもみんな対馬を通っていく。それだけじゃなくてね、対馬はずっと昔から朝鮮と貿易をしなければ対馬は立っていかない。それがずっと10年も国交断絶のままですからね。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의 관계가 단절된 대마도. 대마도주들은 조선과의 끊어진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지 않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해 조선 사신을 대마도에 파견하도록 한다.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죽고 살고 하는 문제죠. 그만큼 소위 중요하죠. 조선과의 말씀이요, 소위 강화를 해서 국교를 회복한다는 것은 말씀이죠. 즉 말하면 대마도는 말씀이죠. 그건 우리 조선 나라의 혜택을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덕전 강화의 말씀이죠. 조선과의 소위 강화를 열망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대신 말씀이죠. 대마도에 대해서는 말씀이죠. 대마도에 대해서는 소위 조선과의 소위 외교를 담당하는 말씀이죠. 그러한 제1선의 소위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대마도에 대해서는 조선과의 소위 무역 그까지도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통항일남 이런 자료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6년 만에 파견한 외교 사절 사명당. 그런데 조선은 왜 일본의 재침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 사절이 아닌 사명당을 보내야만 했을까? 당시 조선 조정은 일본이 정말 재침할 것인지를 확인할 사신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이때 가장 적합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사명당이다. 사명당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었다. 朝鮮王朝は彼を派遣するのに大変苦労するんです。何を苦労するかというと、一つは朝民の関係です。民は当時の宗主国ですから外交権は民が持っておるんですね。朝鮮が単独で日本と交渉するということが民側に知れると大変大きな政治的な問題になる、国王の命取りにな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すから、朝鮮の正式な代表として派遣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 사명당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서생포 회담에서 검증된 사명당의 외교력 때문이었다. 일본에 건너가기 전 사명당이 당시 조정 대신들에게 받은 시문을 보면 사명당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다. 표충사의 사명당 추모제는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유림과 불가의 승려가 함께 제를 지내는 드문 모습을 볼 수 있다. 국가의 큰 전란을 맞아 승려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를 고민했던 사명당은 군사를 이끄는 장수로서 전후 문제를 단판짓는 외교관으로서 호국불교의 뜨거운 상징이 된다. 난리가 나고 여기서 침범을 해가지고 또 증거는 뭐지만 가만히 있는데 침범을 했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거야. 그래서 그거는 불교 정신에 전혀 그거는 성경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잘못이고 그건 내 땅을 지키는 거고 또 국토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자성토가 있고 내 마음의 국토가 있고
밖으로는 이제 이 외계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거 둘로 안 보니까. 49의 나이에 전장터로 나간 사명당이 다시 산으로 들어간 때는 64살 되던 해. 사명당은 해인사 홍자암에서 여생을 보냈다. (3년) 후 사명당은 67의 나이로 입적했다. 승려에서 장군으로 외교관으로 살았던 사명당. 그가 이뤄낸 것은 평화였다. 역사 스페셜에서 마련한 석가탄신 기획. 오늘은 고승 사명당에 대해 조명해 봤습니다. 지금의 미묘한 한일 관계를 볼 때 이 사명당이 보여준 이 탁월한 외교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 시비, 이것은 전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끝나면 전쟁을 일으킨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외교 문제입니다. 사명당은 이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조선통신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명당은 임진왜란의 전후 처리를 확실히 한 사람의 외교관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선과 일본은 이후 260년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승려 사명당.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외교관으로서의 사명당의 면모는 새롭게 조명돼야 할 것입니다.